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잭슨 폴록풍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미국 남부 쪽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룩이 아닌가 싶어요. 이 패턴이라든지 별 느낌 아닌가? 미국 성조기의 별. 늘 궁금했던 건데 미국 남서부 가보셨어요? 미국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게 성조기의 별 같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기를 상징한 게 아닌가. 오늘 다룰 영화의 어떤 상징성 같은 것들을 룩으로 대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오늘 다룰 영화가 미국의 대표적인 감독의 영화이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독림옹이라고 부르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신작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제목이 라스트 미션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뭐 좋아하시죠?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이제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얘기를 논할 단계를 넘어선 싫어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영화를 만들면 뭐 만약에 별점 평가를 한다고 하면 뭐 반개는 이상 더 나이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배우로서도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만 연출자 그리고 사실 프로듀서로서 역량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만든 영화는 사실 본인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와 감독과 배우가 구분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영화가 되어 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 이 몇 번째 있는 영화고 어느 쯤에 있는 영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작품들이 지금 막 얘기하시는 게 막 떠오르는데 제일 좋아하는 작품 이번 작품 빼고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뭐였습니까? 이번 작품이랑 연결된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랜토리노를 저도 딱 이번 작품 보는데 그랜토리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랜토리노의 작가가 이번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고 그랜토리노 이후에 10년 만에 이제 연출과 배우를 함께 겸한 작품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랜토리노가 만들어졌을 때 공개됐을 때 이제 마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마지막 작품인 양 물론 계속 영화를 만드시고 감독도 하고 연출도 하고 배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지금 이번이 37번째 장편 영화잖아요. 계속 영화가 나오시겠지만 그랜토리노가 완성시켰던 어떤 세계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것 같은 느낌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던 신화의 세계를 문 닫고 걸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영화가 나왔다는 게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제목을 그거를 연상시킬 수 있게 뭐 라스트 미션이라는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제목을 달았잖아요. 원래 원작과 달리 이게 약간 의도한 것 같은 게 그랜토리노가 5자잖아요. 그래서 라스트 미션 5자를 맞춰가지고 어쩌면 그랜토리노의 후속작임을 제목의 글자 수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이 제목이 달갑지 않았던 게 원래 원작이 더 뮬이죠? 네, 더 뮬이 훨씬 더 이 영화 주제나 뭐 이런 거는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은데 라스트 미션이라는 제목에는 약간 이게 마지막 작품이셨으면 하는 뭔가 바깥의 욕망이 섞여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혹은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계속 만드시겠구나. 이 걸음이 멈추지 않는 다음 걸음으로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한편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더 뮬이라는 원제가 상징하는 게 이제 일단 노새 혹은 마약 운반책을 일컫는 속어로 이제 더 뮬을 쓰는데 영화를 볼 때 이제 주인공 얼스톤이 하나하나 미션을 수행해 나가잖아요.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하는데 제목이 라스트 미션이니까 마지막 미션이 뭐지?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가 마지막이지 대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목이 가지고 있는 너무 정확한 지칭 때문에 어쩌면 영화를 보면 약간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작인 제목인 더 뮬, 그러니까 마약 운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늙은 노새가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는 게 어쩌면 영화의 분위기와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 사실 이스트우드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꽤 많이 만들었는데 이 원래 실화는 87세 마약 배달원이 있었는데 레오 샤프라는 사람이 이제 한 10년 정도 소위 말하는 마약 운반책, 멕시코 카르텔 마약 운반책을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0년 정도 작업한 거를 10년을 다 했다가 아니고 그냥 그 포지션만 갖고 와서 이 레오 샤프라는 사람이 원래 참전 용사에다가 그리고 원해가라는 되게 독특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설정만 갖고 와서 본인의 세계, 이게 어디까지나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이스트우드 영화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저는 이 영화 그래서 좀 재밌었던 지점이 사실 이걸 스토리 라인으로 하면 딱 한 줄로 정리되거든요. 해주세요. 오랜만에 한 줄 정리. 되게 유명한 원예가가 인터넷에 뒤쳐져서 파산한 후에 노년에 이제 멕시코 카르텔의 노세가 된다. 노세가 된다. 핵심이군요. 미울. 그렇죠. 네. 그 제목 그대로의 이야기인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실화잖아요. 네. 여기 뒤에 붙은 게 이제 가족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스트우드화 된 거죠. 그래서 좀 재밌었던 거는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 같은 경우는 제 앞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베이스드 오브 트루 스토리 뭐 이런 걸 쓰곤 하는데 그렇게 앞에 내세울 때는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제일 뒤에 다 끝나고 나서 실화에서 영감을 받았음 정도로 끝내요. 안 쓰면 저작권 위반되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써주는 거죠. 네, 주로. 네. 네. 어디까지나 이스트우드 영화다. 이스트우드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꽃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설정 그리고 마약 운반책이라는 설정 넘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존재감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삶을 그대로 녹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그랜토리노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랜토리노하고 딱 1대1로 비교를 해봐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죠. 네,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랜토리노를 다시 쓴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늘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소위 말하는 건전한 상식적인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서의 어떤 면모들을 보여줬는데 변하는 건 이제 주변 상황인 거죠. 그랜토리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꼬장꼬장한 노인이 There's a Mexican, a Jew, and a colored guy go into a bar. The bartender looks up and says, "Get the f*** out of here."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다른 세계들을 겪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뭐 각성하거나 착해지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절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걸어온 길에 갑자기 대해서. 반성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던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랜토리노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이렇게 인물이 변하는 것 같고 반성하는 것 같은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 시대에 다른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정도. 사실 그 정도의 합리성은 언제든지 늘 항상 갖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 인물의 은퇴, 퇴장을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왠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라는 가정을 붙이고 다시 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다시 쓰기를 하는 지점은 가족인 거죠. 보통은 그랜토리노만 해도 이미 가족이 없어진 상태. 붕괴된 이후의 그렇죠. 주인공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미 끝난 사람의 모습들, 조상들, 그 사람이 자기가 남겨진 마지막 그림자들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보여준 영화였다고 하면 약간 전 단계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이 가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로 돌아가서 자기가 쓴 역사를 좀 다시 쓰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랜토리노의 후속작 같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나이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랜토리노의 그 꼬장꼬장한 차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할아버지가 그 차로 마약 운반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장 비슷한 점이면서도 약간 다른 점은 어쩌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랜토리노에서도 타민족이 이웃이 되었을 때 이 꼬장꼬장한 보수 미국 노인은 어떤 식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가 핵심이었다면 이번에도 멕시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바라보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민족에 대한 시선 같은 것들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아주 늙은 보수주의자 눈으로 보는 게 어쩌면 이번 영화의 비슷한 점이자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트우드 영화에 늘 반복되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법으로 상징되는 큰 카테고리 그게 이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그렇죠. 거예요. 이분은 뭐 옛날에 이렇게 혼자 법을 능가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웃로였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 네.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초월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의 가치 중에 하나는 그렇게 초월자로 갔을 때 내가 그 정도 위치에서 모든 걸 일테면 지배하고 룰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죄를 떠안고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부극의 영웅의 조건 중에 하나 부정한 것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본인은 이 집단에서 사라져줌으로써 이 집단의 어떤 영속성을 유지해주고 본인의 죄책감을 따놓고 떠나는 사람 결국 영웅이 사라져야 되는 영웅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그런 식의 영웅들을 반복해왔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의 문제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랜토리노에서 나오는 이웃 주민, 동양계, 그 베트남의 몽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런 서구 중심의 시선의 영화에서는 그런 낯선 타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좀 불쌍한 사람 혹은 불쌍한 타자로 전환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구원해주는 시혜자로서의 어떤 위치로 만드는 서사 전략을 쓴다고 하면 이스트우드는 그렇게까지 오만하진 않아요. 다른 걸 인정하고 설득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극히 좋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가치, 상식선의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를 소중히 하고 그 정도로 대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랑 같은 정도의 눈높이 있는 사람이야 난 정도로 대하고 있는데 그랜토리노에서는 그런 것들 딱 보여지는 장면이 몽족의 어떤 파티 같은 장면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갑자기 그 사람들 시선으로 보여줘요. 그 나라 음식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 다름을 알게 되는 장면이죠.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같이 옆에 그냥 있어준다. 그 정도의 시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모습들, 태도들이 나오는 게 이제 멕시칸 카르텔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낯선 이런 존재였다가 몇 차례 호흡이 지나가면 어느새 식구, 가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이스트우드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스트우드가 연기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큰 유사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가족이라는 카테고리 그 가치 하에 내 편으로 만드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어쩌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들고 싶어하는 세계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의 세계인 것 같아요.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가치, 선을 넘지 않고 상대방을 그냥 이해해주는 그 단계까지가 보수주의자의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게 보수주의자의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와는 또 다른 위치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미국의 감독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반에 깔고 있는 어쨌든 소중한 가치, 지켜야 될 가치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큰 거대 권력이 아니고 가족, 내가 지켜야 될 단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카르텔들 중에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마피아 패밀리지니까 함께하는 가족들을 그리는 건데 용서받지 못한 자 이후로 계속 그런 가족을 꾸릴 수 없는 영웅, 고독한 영웅이 모든 걸 상실한 상태에서 집단이랑 섞여 들어가는 혹은 이해하는 정도 시선을 그렸다고 하면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이하게 이 사람이 다시 가족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약간 이번 영화의 제목을 부제를 붙인다면 용서받은 자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약간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지금 이제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 네. 저도 관련된 글을 쓸 때 이제 편집팀에서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제목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목이 뭐였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제 용서받길 원하는가 이게 이 영화의 그냥 주제인 것 같아요.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고 라스트 미션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볼 때마다 또 하나 즐거움 같은 게 있는데 음악 듣는 재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워낙 재즈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 컨트리 같은 음악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고르는지 물론 음악 감독이 따로 있겠지만 그 음악을 듣는 재미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차에서 듣는 음악들이 굉장히 재밌는 음악들이 많고 그리고 파티하는 장면에서 쓰이는 음악 같은 것들도 뭐 딘 마틴이라든지 윌리 넬슨 같은 음악들 그리고 뭐 로저 밀러의 음악 같은 것들을 듣고 있으면 음악을 정말 편안한 음악을 되게 잘 쓴다. 정말 미국적인 음악 편안하고 약간 그 우아한 음악을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편에 그냥 사운드트랙을 듣는 것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를 따라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질투날 정도의 캐릭터잖아요. 천재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배우로서도 굉장히 정점을 찍었고 연출가로서도 인정받고 제작자로서도 굉장히 확고한 어떤 시스템들 본인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근데 게다가 음악도 잘한단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빼어난 음악가. 그걸 본인 영화에 잘 녹여내고 사실 정말 종합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완성된 어떤 형태의 작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마 이스트우드 같은 모델이 다시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선 거의 영화사에서 유일한 존재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스트우드 감독의 전작들과 비교해 보면 이제 약간 모자란 면이나 아니면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냥 또 개별 영화로서 보면 이스트우드의 범작이 사실 웬만한 영화들에 굉장히 잘 만든 영화에 속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제일 낮은 정도의 완성도라고 해도 보편적인 영화의 평균을 놓고 보면
이미 그 점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영화에 있는 것 같고 충분히 그냥 좋게 재밌게 이 가치를 전달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도 생각돼요.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는 건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죽음과 가까워진 사람이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보다는 더 실질적인 실체로서의 죽음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죽지는 않지만 아내가 죽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인간에게 죽음이란 어떤 존재이고 죽음 앞에 가족은 어떤 관계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수많은 영화 속에서 가정적이지 않은 남자를 연기하다가 그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마치 에세이 쓰듯이 쓴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화를 정말 그 사람 스타일로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퀀스를 넣어라고 하면 저는 초반에 멕시코 카르텔의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미션까지 가는 그 호흡이 굉장히 짧은데 이 영화에 사실 모든 그 설득을 다 하고 있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중간중간에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놓기 마련이에요. 이게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불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의 변화나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심플하게 필요하면 이를테면 참전 용사 카페 같은 곳이 없어지게 됐다라고 하면 바로 다 미션을 가요. 그렇죠. 세 번째 미션 이렇게 딱 미션을 주고 그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즐겁게 흥얼흥얼하면서 이제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걸 보여주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도 없어요. 그게 다 해결되고 나서 결과물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연출이 세 번째 미션 될 때까지는 되게 간결하게 그렇게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호흡인데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 굉장히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연출인 것 같고 차이와 변화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그냥 심플해요. 이를테면 초반에 휴대폰이 어색했던 사람이 이제는 버리는 걸 자연스럽게 하는 샷 하나를 그렇죠. 딱 보여주면 필통이 지금 이 상황에 적응했구나 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클로즈업 들어서 인물의 표정을 보여준다든지 상황을 설명하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줄인 다음에 목적이나 이런 걸 확실히 부여하고 상황 세팅을 하고 경제적으로 줄인 다음에 그 확보한 시간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 충고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빼곡하게 채워 넣는 영화인 거죠. 사실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스톤은 과연 문자 보내는 걸 다 왜 배웠을까? 중간에 배우다가 말아가지고 그 숫자 보내는 것까지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써먹었는지 안 써먹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하나 마음에 걸리고 영화 보고 나서 깨름칙하게 나왔던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얼스톤이 300kg가 넘는 마약을 싣고 아내 장례식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 카르텔 조직원이 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얼스톤을 아내의 장례식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못 죽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가 그건 배달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라고 했잖아요. 배달 잘못됐잖아요. 이 조직원은 어떻게 됐을까? 보스로부터 어떤 네. 죄를 받았을까, 벌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한데 한편 영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카르텔 조직에 대한 이야기의 매짐은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로 보충해서 감독판을 내시면 어떨까. 보스는 왜 죽었으며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됐으며 잘못을 저지른 이 조직원은 어떻게 됐나 그 뒷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약 카르텔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사실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할리우드 소재 중에 가장 큰 트렌드를 딱 두 개만 꼽으라면 마약 카르텔과 좀비물일 텐데 마약 카르텔 부분을 이제 이스트우드식으로 이제 이번에는 바꾼 영화가 이 영화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물론 완성도나 장면의 어떤 밀도나 소위 말하는 이스트우드식의 연출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늘 그랬지만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연출이라든지 정확하게 모든 쇼트가 있어야 될 때 있는 위치 그리고 거기에 이스트우드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아우라 배우이자 어떻게 보면 영화와 함께 나이 들어간 사람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특권 그런 것도 영화에 섞여 들어가면서 묘한 감흥들을 자아내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 온전히 한 편의 영화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트우드의 육체나 늙어가는 모습들이 사실 한 편의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계속 영화인으로 남는 동안은 계속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몸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오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꽃을 좋아하는 꽃을 키우는 남자로 나오는데 굽은 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아 진짜 할아버지구나 이제 저 몸을 보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떠올리기도 하고 묘한 겹침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실존 인물을 그 바탕으로 한 이야기임에도 실존 인물은 거의 떠오르지가 않고 완전히 클린트 이스트우드화 돼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실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가 별로 안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딱 등장할 때부터 이스트우드 감독의 등 어느새 저렇게 굽었어 싶을 만큼 굽은 등과 더 패진 주름들 얼굴을 딱 보여주는 순간 그냥 이건 그냥 이스트우드예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거나 말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데 좀 재밌었던 지점은 이게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2005년도의 얼이라는 그렇죠. 인물을 네. 보여줘요. 네. 사실 2005년도의 얼은 좀 젊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12년 후에 한층 더 노쇠진 얼, 그 차이를 보여주는 오프닝인데 이미 2005년도의 얼이 너무 나이가 들어 계신 거예요. 그쪽 더 올라가면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80세하고 90세가 별 차이가 안 날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늙어 있는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사실 나이 듦에 따라서 시대에 밀려서 원예가로서의 명성이 사라진 그 얼이란 인물이 보인다기보다는 어느새 저 정도까지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이스트우드가 계속 영화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건 약간 분리하기 힘든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시니컬한 느낌이 있는데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시작하면 원예가로서 활동할 때 와 있는 여성들한테 잘못 찾아오셨네요. 미인대회는 아래층인데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한다든지 혹은 수상을 한 이후에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짧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킨다든지 전형적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농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껏 자기와 영화를 동일시한 장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한편으로 약간 그랜토니랑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초반에 그 얼의 캐릭터는 약간 락스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원예가의 락스타. 요새 말로 하면 인싸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스트우드는 늘 아웃사이더의 캐릭터를 연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싸를 먼저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는 걸 좀 예고하고 선고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좀 있으면 바로 아싸 되잖아요. 짧은 인싸 후에 아주 긴 아싸가 되기 때문에 짧은 인싸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앞에 넣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게 뭔가 그 세계로 회복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보이는 것 같고 초반에 그런 인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이 사람은 가족을 회복해야 된다. 가족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가정법의 세계에서 출발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화에서는 그 10년 정도의 마약 운반책을 한 거고 가족이라는 목적의식이 없었거든요. 완전 다른 얘기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굳이 그 얘기를 갖고 와서 가족이라는 상황을 넣고 거기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는 뭔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아니면 이미 끝난 얘기를 굳이 끄집어온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이고요. 이 영화를 그냥 단순히 한창 방탕하게 놀았던 사람이 본인의 젊은 시절을 후회하고 이분은 지금도 방탕하게 놀아요. 노년에도. 네. 그게 또 영화의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젊은 시절 후회하고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신 차리는 돌아간 얘기를 볼 거냐.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트우드라는 연장선에서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다른 결들이 보이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떠올랐던 또 다른 영화가 미스터 스마일이었어요. 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미스터 스마일을. 거기엔 로버트 레드포드가 마지막으로 아마 찍었을 것 같은 노년의 모습을 담겨 있는데 젊었을 때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노년을 다룬 영화, 황금기를 다 보낸 이후의 어떤 노년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꽤 많아질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미스터 스마일하고 이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이분이 또 독립몽이 음식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나옵니다. 풀드 포크 샌드위치라는 그 음식인데 그 음식은 완전 미국의 음식인 거예요. 그게 한국으로 말하자면 장조림 같은 음식인데 아주 오랫동안 조리를 해야 되는 슬로우 푸드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먹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전형적인 미국의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멕시코인 두 명이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 대비 같은 것들을 음식으로도 하고 슬로우 푸드라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만 보고 있지 제대로 된 걸 할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이 음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샌드위치를 먹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샌드위치를 먹지 천천히 조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세대와 이전 세대를 비교하기도 하는 그런 음식 하나로도 그런 식의 대비와 비교가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좀 특이한 점은 방금 말씀하신 요소들, 그러니까 이스트우드적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들의 조합, 그 영화에 늘 나왔던 딜레마, 그리고 뭐 선택의 상황들, 요리, 음식, 사소한 것부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본인의 어쨌든 인장들, 스타일들, 요소들을 다 끌고 왔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게 너무 수다스럽다는 느낌? 그 본인이 직접 중간에 이제 그 특수요원과 마주하는 장면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You live so long, I think you probably lost your filter. I never realized I ever had one. 오래 살아도 말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을. 그래서 본인 영화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엄청 수다스럽게 다 보여주는, 직접 대사로도 하고 그런 장면으로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연출을 하던 감독이 특히 그랜토리노에서는 몇몇 아주 제한된 순간에서만 그걸 풀어줬는데 이번에는 너무 느슨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설명이 많으니까 친절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되게 친절하게 다가가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 말이 많아지는 순간 약간 전체적인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그걸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노파심이죠. 내가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잘 모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의 중요함을 모르면 어떡하지? 한 번 더 얘기해 줄까? 이게 노파심이거든요. 그런 노파심들이 후반에 꽤 많이 포진돼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얘기를 안 듣던 사람들은 좀 알았어요, 그만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좀 말이 많은 부분도 있긴 하죠. 저는 노파심이라기보다는 네가 알아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 난 계속 얘기할 거야. 나는 얘기할래. 약간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게 영화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고, 이를테면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끝에 이렇게 폭발시키는 딜레마, 갈등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이번 영화도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나오고 너무 손쉽게 해결돼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정해진 해피엔딩 혹은 그 환상 속으로 투항하면서 그런 긴장감들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긴장감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편편하고 착하고 편안한 얘기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의 후반부가 정말 다 좋잖아요. 뭐 그랜토리노도 그렇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그렇고, 뭐 후반부에 엄청난 반전도 있고 후반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이야기를 뒤집는 매력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마땅히 그런 게 없어가지고 라스트 미션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라스트가 제일 좀 헐거운 느낌 같은 게 들어가지고 후반부에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제일 좀 마음에 걸렸던 장면을 하나만 얘기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법정에서 I'm guilty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전에 이제 그랜토리노나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내가 유죄다 라고 할 때랑은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전자들의 이제 스스로 이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솔직한 속죄라고 하면, 이번에 길티는 실제 길티라서 길티라고 하는 거야. 이전에는 길티가 아닌 측면도 있었는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고 자기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라면, 지금은 실제로 길티잖아요. 이번에 고백은 과격하게 얘기하면 약간 뻔뻔함으로 보였어요. 내가 이미 죄 지었어. 난 죄인인 거 알아. 근데 뭐, 왜냐면 이 사람은 목적을 다 달성했거든. 가족도 회복을 했고 하고 싶은 걸 다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길티에 대한 뭐랄까 충격? 길티라는 단어가 갖고 있던 아이러니가 이 영화에서는 상당 부분 사라지고 반대로 약간 알리바이처럼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조금 방향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 같기도 합니다. 그게 영화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장점이 한편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질문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멕시코 마약 조직 카르텔과 손잡고 번 돈으로 옛것을 살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되살리는 것은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수호자처럼 행세하는 얼스톤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트우드에게는 사실 치트키가 하나 있잖아요. 이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을 거의 장식하고 있는 자기 얼굴. 의외로 생각보다 영화가 클로즈업을 많이 쓰는 영화가 아니에요. 보통 미디엄 숏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차에 타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차를 위에서 찍은, 옆에서 찍은 정도의 숏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영화를 시작할 때와 그리고 이제 본인의 범죄가 다 드러나서 스스로 고백해야 될 때 피투성이를 한 얼굴, 사실 이 두 개만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장면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설득력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스트우드를 따라갈 수 있는 감독이 드물다 싶을 정도죠.
네. 오늘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라스트 미션, 원제는 더 뮬을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상에는, 사회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필요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화음을 낼 때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이런 목소리 유독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장 감독들의 노년의 작품들 이런 것들도 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새로운 뉴웨이브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작품들, 많은 세대 작품들이 모여가지고 화음을 이루는 것이 좀 더 좀 진보된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약간 한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좀 재미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스트우드는 안 변해요. 근데 이렇게 안 변하는 자기 확고한 작가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되게 소중한 거고 그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감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화와 캐릭터와 배우 이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 진귀한 결과물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은 라스트 미션이라고 붙였는데 아마도 라스트 미션일 리는 없고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또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뭐 갖고 사실 라스트를 붙여서 그렇지 계속 라스트를 더 붙이면 돼요. 라스트 잡, 뭐 라스트 두잇, 뭐 이렇게 뭐 아무거나 라스트를 붙이면 계속 라스트를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영화가 또 남달랐던 게 제가 대학교 때 자주 가던 레코드 가게 이름이 뮬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 그때를 떠올리면서 네,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뮬이란 제목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아마도 앞으로도 딱 그 노새 같은 느리지만 자기 호흡으로 계속 그냥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고 오늘 또 말씀 나눠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